지금부터 20대 교수회가 주관하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설명회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대 교수회 의장님이신 이대우 교수님의 인사말과 설명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으며, 두 번째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 상임회장이신 이병훈 부산대 교수회 회장님으로부터 국교련 차원에서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립대 교원 보수체계 개선 방안 연구의 연구 책임자이신 부산대 심리학과 정영석 교수님, 지금 교무처장님을 맡고 계신데 정영석 교수님의 상세한 성과 연봉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김유신 교수님의 아카데미로서의 대학의 메타언어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대우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국립대학은 교육부의 성과연봉제,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특성화사업, 총장선출제 폐지 강요, 기성협의 반환 소송 등으로 경랑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대학은 지금 담장, 총장 선정의 절차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돌입해 있습니다. 모든 현안들이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과연봉제야말로 가장 먼저 철폐되어야 될, 또 우리가 나가서 막아야 할 그런 중요한 현안이라고 교수회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교련 차원에서도 모든 국립대학의 힘을 단결시키고자 오늘 상임의장이신 이병훈 의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고, 또 부산대의 정영숙 교무처장님, 또 김유신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셔서 성과연봉제의 실질적인 폐악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만은, 실제로 차기 우리 총장 후보로 입후보하신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더 많이 경북대학교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는 부분적으로 몇몇 분들의 희생만을 남긴 그런 투쟁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국교련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경북대학교 차원에서도 더 실질적인 투쟁 방안을 만들어서 반드시 성과를 거두고
것이 교수회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싸운 만큼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각도의 많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회 차원에서, 국교련 차원에서. 오늘은 설명회에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국회 앞으로 집결해서 교수대회를 여는 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정말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또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반드시 교수회 의장 혹은 임원들, 또 대책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그런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먼 걸음 이렇게 달려와 주신 세 분 의장님과 처장님, 또 김유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반드시 오늘 설명회가 많은 분들께, 경북대학교 전체 교수님들께 전달될 수 있는 시발로서 작용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교련 선임회장이신 이병훈 회장님께서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이 경북대학을 오면 늘 고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2011년부터 4년 동안 교수 회장을 하다 보니까 국교련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경북대학을 아주 자주 와서 친숙합니다. 그동안 김영기 의장님과 1년, 손창현 의장님과 2년, 그리고 앞으로 이대호 의장님과 1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대 세 분의 의장님과 함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부터 국교련 상임회장을 현재 3년간 이렇게 억지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교련 정책위원장이신 경북대 김창로 교수님과 3년간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3년째 헌신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김창로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내일 지방선거일입니다. 지금 부산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도 현재의 국립대학 체제로는 국립대학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해 우측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대학과 경북대학이 협력한다면 국립대학의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북대학에 대해서는 조금의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99년도 전 한국대학이 BK 사업을 반대할 때 경북대학은 지원을 했었고, 2011년도 국립대학에 대한 선거의 공제가 적용될 때 이를 반대하기 위해 부산대학에서 자료시설 거부운동의 기치를 들고 경북대학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기 김영기 회장님 계시지만 상임회장이 경북대학에서 부결되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부산대학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작년에 경북대학에서 선거의 공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분이 12분이나 되는 것을 보고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경북대 교수님께 부산대학과 함께 국립대학을 바꾸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대학과 경북대학이 함께하면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의 현 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립대학 총장들에게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후보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까지 국립대학 총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립대 총장들에게 교육부의 부당한 국립대 정책을 비판하자고 해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 대학 자율성의 상징인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수호하기 위해 총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2012년 8월 이조 장관이 40개 국립대학이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축하하기 위해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장에 왔을 때 국회에는 규탄 시위를 하는데 현 하민석 총장을 위시한 20여 명의 국립대 총장이 장관들을 시녀처럼 옹이하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성과연봉 문제, 총장 직선제 문제, 기승회계 문제, 지방대 특수한 문제 등에 대해 국립대 총장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건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하필이면 현 경북대 총장이 대기업 예상을 겸했으니 오죽이나 했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은 물론 국립대학에서 대변혁의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한국의 대학은 학령 인구의 감소로 2023년까지 대학 정원 16만 명을 감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10년 안에 400개의 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400개 대학입니다. 100개가 사라지는 또한 2만 명 이상의 대학 교수가 퇴출한다는 의미입니다. 16만 명의 전원 감축 또한 이런 와중에 정부는 손쉽게 정원을 줄이려고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정원을 줄이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당근 정책으로 지방대학과 국립대학을 죽이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곧 정원을 감축하려면 부실대학과 수도권의 대형 사립대학이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오히려 건실한 국립대학이 정원을 감축하고 서울의 대형대학, 예를 들면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은 학부 2만 5천 명, 대학원까지 합치면 3만 5천 명, 이들 대학은 한 명도 정원을 줄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대형대학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힘없는 지방대학은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힘은 돈 없는 지방대학은 점점 열악해지고 수도권 대학은 더욱 비대해져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를 더욱 부치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의 기회 공정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 기관이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법안은 사학재단이 폐교할 때 학생의 등록금으로 마련한 사립학교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고 면세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법안은 폐교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교직원은 배려하지 않고 부실대학과 비리대학의 재단에만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약 결식 연봉제에 대해 오늘 교무시장께서 설명하시겠지만 국회의원은 그동안 헌법소원, 반대 서명, 반대 시위, 신문 광고, 성명서, 정치국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반대운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성과연봉제 정책과제팀의 결과 우리 교무처장께서 정책과제팀의 팀장이었습니다. 2014년 2월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뒤에 국회의원과 협의하자고 하여 이루어오더니 최근 안행부가 누정률을 17.5%를 최종적으로 제안해왔다고 총장들과 국회의원이 알려왔습니다. 국회의원에서는 4월 22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었는데 세월호 참사로 연기되다 6월 5일 내일 모레였습니다. 올해 대학 지원실장과 선거의 문제 등의 국립대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 지원실장은 교육부 내에서 대학 정책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당차관 보람이지. 안행부에서는 조직이 바뀌기 전에 곧 국조실로 바뀌고 조직이 해체되기 전에 올해 국립대 교원들의 성과연봉제 노동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일 교수님들이 이 약달식 전북대 개진을 위해 자료제출 거부 운동을 강력하게 펼치지 않을 경우 안행부 주장대로 올해 인구점률은 17.5%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교수님들이 강력한 반대 운동만이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정부에서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무정률을 최소화하고 C등급의 기준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 국립대 교수들이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 이런 뜻을 올해 만나면 분명하게 전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성협의 반환 소송으로 야기된 기성회계 폐지가 곧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곧 2학기부터는 기성협의를 거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을 발의하였고 야당 위원회의원실에서는 기성회계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문제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65년도부터 50년 전부터 학부형으로 받아온 기성회계를 명목만 교훈이 회계로 바꿔 개수해 받겠다는 것이고 특례법안 기성회계를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씩 정해가여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라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노조, 직원노조, 학생들은 모두 이 특례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민명주 새누리당 대표 발의는 이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법안을 국회 조문위에서 경합 심의를 할 터인데 정부 입장이 반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6월에 새로 상임위가 구성되면 이것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부단항에서 매일 주시를 하고 있고 국립대 입장을 전달하고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중에 이 부분을 제가 실었습니다. 교육부 관료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총장 선출제를 교육부 관료가 지정한 방법에 이른바 무작위 축선하는 총추위에 의한 간섭 이외에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교육부 관료의 입장입니다. 못하게는 행정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21세기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총장 선출은 대학 자유로 맡기겠다고 했지만 교육부 관료는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 총장 지선제 요소의 폐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영 강화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대 특성 사업에도 2.5점을 감점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서는 6월 5일에 대학 지원 실장을 만나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로도 못한 방식을 지성의 정당이라는 대학에 강요하는 이런 교육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국립대학 정책을 보면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발전 계획은 아예 없거니와 국립대학에 대한 관료의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정책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그것의 신뢰가 세계 어느 대학에도 없는 성과 연구제를 도입한 것이고 법치국가에서 법률에 보장된 제도를 행정 지시로 못하게 하는 총장 선출제이며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60년간 학부형으로부터 받은 기승회를 또다시 받겠다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이며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학 설립 정책주의를 하여 대학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대학 정원을 자유화하여 시장 기능에 맡겨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더니 부실 대학을 양산하고 대학 정원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하여 대학의 질을 떨어뜨려 놓고 이제 와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실한 국립대학의 정원을 감축해갖고 사학재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 우조개학 법안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에서는 아까 경북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월 13일 날
선거와 연공제 등 정부의 잘못된 국립대학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과 언론에게 국립대학이 살아야 지방과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을 고소하는 국립대학 살리기 시국대회를 서울에서 갖고자 많은 교수님들이 국립대학 살리기 교수대회에 참여하여 공교육을 회복하고 대학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강력히 고소합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고 국립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국립대학 교수님들이 국립대학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국립대학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과 교수의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여기 자료집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립대학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김창룡 정책위원장이 발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에서는 국립대학 기성회계 처리에 대한 마련 토론집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7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7페이지에 보시면은 현 교육부의 예산이 50조 8,500억입니다. 그 중에 고등교육의 예산이 8조 7천억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은 고등교육 8조 7천억 중에 이른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라 해가지고 이것이 3조 8천억입니다. 국립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2조 3,6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부분 국립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이른바 반값등록금 정책이라 해가지고 이 국가 장학금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기반 조성해가지고 3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보면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기반 조성에서 3조 8천억입니다. 그런데 국립대학 운영 지원은 2조 3천억인데요. 작년보다 354억이나 줄였습니다. 더 비페이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직접 기획서의 자료를 가지고 작성한 것인데요. 12페이지 표 6을 보시면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주요 거점 국립대학의 2011년도 예산입니다. 한 해 약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경북대학이 조금 많긴 합니다. 기성회계를 많이 해서. 그런데 이른바 서울 유수대학이라는 대학, 서울대, 연세대 보내보십시오. 서울대가 1조 5천억이고 연세대가 1조 6천억입니다. 아무리 현 체제를 바꾸려 해도 3배나 되는 예산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 국립대학 체제를 벗어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13페이지에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국립대학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지난번 기성회계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18페이지 거를 보시죠. 국립대, 여기서 국고 승강을 된 기성회계에서 하는 것인데 오늘 아마 정경수 교부처장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그 표를 보시기 때문에 18페이지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차이가 부산대는 한 해에 1,770만 원, 그게 1,800만 원 가량입니다. 경북대는 조금 적네요. 1,000만 원.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승가의 문제를 긋고 예수하는 것도 하고 공부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거점 국립대학보다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과 1,600만 원 차이 발생해서 우리는 매년 1,600만 원 연봉 차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승가인들을 고역한다는 것입니다. 22페이지 말하는 것처럼 국립대학 정교수 평균 내용 여기 보면 그래도 부산대학이 사회로서 조금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부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감사원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23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른바 23페이지 중간쯤 보면 2012년도 219억을 해마다 50억 이상의 기울을 적립한 사립대학에 지원했다. 아까 국가장학금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립대학이 매년 50억씩 적립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은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평가하는데 전국의 대학 시험률, 그 다음에 도표 밑에 재학생 충원율을 서울 수도권과 지방,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부 이것을 똑같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이른바 전인교육 학부율을 겸임교수 학부율로 대체해가지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벌이는 이런 편법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 그 밑에 들어보시면은 부정 비리가 23개월에 2년 동안 582억 원이나 582억 7천만 원이나 교육부가 이런 부정 비리 대학에 지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성행에서 줄 돈이 없다고 기재부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낭비 돈을 국립대학에 지원해 주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거는 우리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전 국립대학의 감사원 자료를 제가 이미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조선일보에서 나온 것인데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통계를 보면 교육 관료들 특히 고위 관료의 경우 퇴직 후 대학에 얼마나 많이 취업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교육 공무원 총 39명이며 이 중 28명이 대학의 교수 등으로 취업했다. 그 다음에 28명의 교수 중에는 6명이 서울대 총장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교육부 관료들이 퇴직 후 옮기는 대학 중에 소위 부실 비리 대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교육부 관료들이 퇴직 후 낙하산처럼 대학에 들어가니 대학 계획이 제대로 될 리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정부 여당의 발의로 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대한 법안도 이른바 부실 비리 사학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학재단의 로비에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밑에서 29페이지 두 번째 발언에 보시면 교육부 관료의 대학 낙하산 논란은 서남수 현 교육부 장관도 자유롭지 않다. 교육부 차관 출신이거나 미덕대 총장을 구매했다. 미덕대는 2012년 정부의 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됐다. 그러던 2018년 교육부 장관입니다. 서 장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미덕대 부임자리는 서 장관의 곳이 옮기며 교육부 차관부 출신 김정은 씨가 맡겼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30페이지 보시면 교육부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부 관료의 기득권이 과거 정부에서도 통하여왔고 이들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도 많았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교육부 정원을 반으로 줄이고 국립대학과 지방교육청으로 보내는 순환보직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다. 한 대학 총장은 이번 기회에 교표와 권한을 줄이는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우리 사회의 진정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기성회계 문제, 성과의 문제, 총장 선출제 문제, 그 다음에 구조개혁 문제, 이것은 교표와 그 다음에 교육 관료하고 결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교육부 관료와 같이 싸워서 국립대학의 체제를 공부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교수님들이
힘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병훈 의장님의 현재 국립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인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에 가겠습니다. 오늘 초빙 강사님은 부산대학교 교무실장님이신 정영수 교수님입니다. 교수회장님 평소 자주 뵙지만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급별은 이런 프로들이 하시는 거고 오늘 이제 성과급적인 문제는 프로가 아닌 보통 교수님들의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또 교육부에서 발표를 할 때도 이면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상당히 많은 정책 과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님들 개개인의 생존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장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도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교수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게 왜 그럴까? 아마도 교수님들은 대부분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 되게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들어오는지 적게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 말은 이제 먹고 사는데 사모님 막 안에서 알아서 하니까는 아이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야 내가 조금 있으면 한 5년 있으면 짧게 월급 좀 적어지면 어때요? 이렇게 하시고 어떤 교수님들은 야 내가 조금 영하를 좀 적게 하니까 좀 적게 받을 문제가 있나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내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젝트 하느라고 온 주시에 돌아다니고 애쓰다가 내 연구 열심히 해서 돈 월급 좀 더 많이 받는 게 뭐가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하는 교수님들이 아마도 좀 해주시고 있는 것 같죠. 예, 아니 앞으로를 아직 누가 저기 관리하시는 분이 바꾸시는 거겠네. 그래서 아까 그때 앞쪽에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일단 갖고 오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이제 성과급적 연봉제 어떤 보수제도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보면 그 공무원들의 보수제도를 저희 이제 보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 엄청 골치 아픕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 써놨습니다. 아주 쉬운 거를 마치 의사들이 보는 거 쉬운 병을 굉장히 어렵게 그는 라틴으로 쓰는 것 같잖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성과급을 좀 누적해가지고 우리가 연봉으로 받는다다 좀 차이가 많이 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작년에 이거 이제 2013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에 이제 교수님들 등급 받으시면 올해는 또 누적해서 받게 되시는 거고 우리 전 교수님들은 2015년부터 평가를 받아서 2016년부터 이 제도의 원리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대로라면.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그러면 왜 교수님들한테 외부 사안을 어떻게 안 되냐면 외부인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교수들 연봉제 누가 안 하노? 아니 연봉을 11원 하는 건 월급 아닙니까? 연봉제 단계들이 없어가 그 다음에 성과급을 연봉에 성과급을 연봉에 넣으면 좋죠. 왜 월급 외에 성과급도 연봉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누가 잘못 이 적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풀면 저희가 이제 여러 교수님 동료의 고봉을 약탈해서 다른 교수한테 성과를 누적해서 기본급으로 내주는 제가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교수들도 성과급을 왜 성과급을 연봉에 넣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냐
이렇게 계속 외치고 교수님들은 나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들었다 하니까 너무 좀 핸드폰 잘 쓴다고 돈 더 많이 주고 걔 빨리 나가줘야지. 자 이렇게 되니까는 그 교수들의 생기를 교육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채널로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싸움은 뭐냐 이 이름이 잘못됐다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가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저는 이 이름도 붙이는데 교수들이 기여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의 아이덴티티는 내 이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줘야 뭡니까 와서 꽃이 피는 겁니다. 안 그럼 이름이 없을 때는 뭡니까? 이름 없는 꽃이 잡초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 슬프게 이름을 잘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이 와서 이 보수제도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립대학 교수들을 그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만든 보수제도인가. 나는 이 보수제도하의 월급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수제도 그냥 돈 얼마 주고 얼마 차이 난다 이거 아닙니다. 이 보수제도는 근본적으로 나의 역량과 그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일찍부터 공부하겠다고 해서 호기심으로 시작한 그리고 연구를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대한민국에 그것도 다른 여러 가지 뭡니까 이사장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자유로우려고 국립대학 교수된 나에게 이 보수제도가 진짜로 물금제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교수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위에가 자리 조금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대도냐면은 교육부에서 선거급조 연공제를 도입한 취지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이걸 보시면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도 뭐냐면은 교수님들한테 뭐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고맙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연구하시는 잘하는 분들한테 좀 더 월급 많이 주자. 우리 반대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수께서 이렇게 보면은 법적 평가를 통해 법적에 상응하는 적정 보상을 부과하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여기서 좋고 우리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최소의 기준을 제시한다. C를 반드시 5% 주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는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이다.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제도가 뭡니까? 국립대학 교원 생각은 우리 종목에 없는 거지만 각 대학으로 이렇게 지침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들은 계속 뭐냐면 너가 몇 점 받고 어떻게 하느냐면 대학이 너가 알아서 하는데 왜 시끄럽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좋다는 목적은 이러면은 잘하는 분들한테 잘하는 거 주는 거 그거 맞고 SADC가 과연 그 등급에 들맞게 차이 나고 있는 거 그거 따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교원들이 이렇게 하면 법칙에 따라서 적정 보상을 주게 되면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동기관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역량을 가지고 논문 한 편도 쓰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가르쳐서 어쨌거나 좀 좋은 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발전적인 경쟁 구도가 조성이 된다라고 이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치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교원들은 이렇게 교원들은 스스로 내가 좀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논문 하면 정말 열심히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보면 교수님들이 교육이 침투에 강화돼서 교육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거예요. 그럼 어째 침투만 우리가 검토해야 될 거예요. 이 교육부와 안행부가 만들어낸 이 선거법의 연공제가 이 기대 효과를 달성하느냐인데 우리 교수 말씀이 지금 이거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수제도가 잘못됐냐 그러면 당신들이 요것도 이제 요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팩트를 연구한 팩트를 보여드릴게요. 그 사실이 적정한 보상이냐 이거 이렇게 따지시면 되고 기대 효과가 기대대로 나오느냐 교수님들 사회가 지금 우리는 특별히 말하는 거는 이 연공제는 보수 대학을 평가시킨다 이렇게 되고 좀 반대되는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는지 따져보고 우리가 공개 토론을 사실 요구해야 됩니다. 당신네들 누가 이렇게 위반했냐 이건 지금 아직 인터넷션도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교수님들이 그냥 이런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도입된 제도가 선거급적 연공제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선거급적 연공제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연구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립대학 39개 있습니다. 전부 다 참여했습니다. 몇 명이나 한 5명이라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5,463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공계 교수님들 62%가 이공계 교수님이시고 인문사회 연세능 해가지고 5,463명의 교수님들이하고 직업별로도 제가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선박업동 연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도 몇 명 있었고 잘 모른다가 11%입니다. 토탈입니다. 대략 알고 있다가 56%입니다. 세부 내용 좀 알고 있다가 33%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기 느낌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가능하십니다. 여기도 그 다음 재미있는 차이는 전교수님들하고 부교수 이하는 작년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부교수님 이하는 39%가 내가 좀 세부 내용을 알고 있다는데 전교수님들은 아직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29%가 내가 좀 세부 내용을 알고 있고 대개 보시면 한 60%는 오니까 대략 이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의 정체가 뭔지는 잘 모르시고 좀 이름이 성과를 자꾸 누적해가지고 월급을 차이를 많이 안 난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 난다. 연금의 차이를 준단다. 이 정도 아시는 걸 아마 본인이 세부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다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는 저는 수동자는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를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저도 교무시장하지만 저도 연구하지 않아서 그냥 교수님들이 반대하니까 문제가 있나 보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6월 19일날 국립대학 교무처장 회의하는 때 발표할 겁니다. 교무처장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을 관할했기 때문에 왜 교수님들이 이 제도를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총장님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제 총장님 궁금하시겠습니다. 교무위원들 궁금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고 말씀하실 때는 힘이 실리지만 모르고 남의 얘기를 우리가 레퍼런스 달고 똑같습니다. 아무 말 달고 레퍼런스 달면요 힘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우리가 뭡니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노래를 불러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게 교육자들이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나의 학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너무 말만 뭡니까? 자꾸 얘기만 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의 힘은 대학의 힘을 가질 때 대학의 기업과는 다른 대학 외에는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때 대학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예속되고 가족에 예속될 때 대학은 힘을 상실한다고. 그래서 이 보수제도는 그런 제도를 이쪽으로 이제 전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까 이름이 선거법적 연봉제가 있으니까 공식 이름입니다. 그거를 법적이면 우리 그 헌법에 아마 국립대학 교수가 교육이 연구 사회봉사로 하는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 중에 어느 하나 안 하시면 자기 임무를 소홀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원의 사회봉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자기 이것을 설거지하는 것은 봉사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매년 평가하면 이걸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연봉을 보신 구성을 기본 연봉이 있으시고요. 이거는 적어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돈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 프로젝트를 잘했으면 교육이나 연구를 잘했으면 좋은 게 성과급이고 그 외에 기성에 필수는 여러 가지 이런 게 가지고 이 연봉의 급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요 제도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매년 평가해서 성과급을 줍니다. 이 성과급을. 그 다음에 핵심은 이 성과의 일부를 요게 뭡니까? 성과 가산점이라고 하는데 현행은 26%입니다. 다음 주에는 17.6%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26%를 다음에는 의사를 넣는다는 겁니다. 기본 연봉입니다. 원래는 만행부가 제일 처에서 비판할 때는 43%였을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난리 치니까는 26%로 낮추면서 돈이 좀 남으니까 경력 같은 거 들여가지고 1년에 한 60만 원, 앞쪽에는 한 60만 원, 나중에 중간쯤 가면 한 100만 원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년이가 지나고 나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보수제도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이 기본 뭐를 보냐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누군가가 또 A, B, C 올해 또 받으실까 아닙니까? 올해 또 이제 어떤 성과를 받으실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26%가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기본 연봉에 포함돼서 또 기본 연봉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있습니까?
성과를 가지고 기본 연봉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보수 철학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보겠습니다. 성과에 근거해서 기본급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보시면 기본급이라는 것은 원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급보다는 5급, 5급보다는 4급, 또 팀장보다는 과장보다는 국장이 왜 월급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적습니다. 저는 하는 일은 밑에 사람이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보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임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교수님들이 하시는 연구나 교육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까 전에 쓰여는 단어가 다를 수도 있고 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도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급이 산정돼야 된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숙련도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5년 가르치고 10년 가르치고 20년 가르치고 보면 뭡니까? 좀 그거하고 있어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은 들어보면 다른데 못하는 아들은 들어보면 뭡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데 그렇다면 이 기본 연봉은 뭐냐? 우리가 연금이라는 것은 이 기본급, 이 사람의 기본 역량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본급 말고 뭐가 있습니까? 성과급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걸 분리하겠습니까? 성과나 수당은 반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성과급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성과급이나 수당은 연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부대 낙하면 뭡니까? 수당 10만원 수당 말이에요. 하루에 10번 뛰내렸다고 연금을 많이 주냐면 안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의 연금은 지금은 왜 이 보수제도가 문제가 되면 성과를 가지고 아까 26%는 성과예요. 제가 올해 잘한 거를 내년 월급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연금에도 반영한다니까 저는 교수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보수제도가 성과에 그것도 이게 25년 지나면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내가 25년 전에 애써 받은 것이 내 은퇴할 때 월급과 연금에 영향을 준다. 이런 보수제도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금액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철학의 보수 철학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제도를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을까 할 때 아마도 이걸 위반한 사람들인데 대학 교수들 노는 교수들 좀 문제 어찌 좀 해야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X로 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제대로 된 연구하고 진짜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치는 교육자로 도와드릴까 서포트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보수제도가 저는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노는 교수들 어떻게 하면 좀 뭡니까? 좋을까? 이게 나오는 보수제도라고밖에 지금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가지고 몸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르면 나는 저는 보수제도인데, 지금 이벤트밖에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성과급도 연봉제가 무슨 제도인가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매년 성과급 갔습니다. 교수님들 SABC 받아가지고 매년 성과급은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가? 그 말은 아까 이 제도 도입이 뭡니까? 업적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지금은 대학에서 적정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앞으로 국비성과급을 매년 주면 어떻게 됩니까? 302만 원이면 5회 한 해만 450입니다. 1.5베타, 1.3베타, 0.78베타 빵 합니까? 시가 빵입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이렇게 되고 이제 만약 우리가 보수 평균 재임을 25년을 하면 될 때 1억 1,250만 원을 5회 성과로만 잘하면 받을 수 있고 내도록 뭡니까? 시 받으면 빵에다가 1억 1,250만 원습니다. 뭐만 달라. 이거는 국비 성과급 만점 뭐냐면 베타. 대한민국의 국립교원 15,000명이 있습니다. 15,000명 1년 성과를 302만 원 줍니다. 평균. 3,000만 원 아니고 3억 아니고 302만 원 주는 이걸 차이를 줘가지고 니는 0이고 니는 450만 원. 그래서 이거는 매년까지 보니까 450 차이 나는데 이게 다가 있고 각 대학마다 뭡니까? 굉장히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교수들 연문 평가에 논문이 중요하니까 각 대학별로 논문을 쓰는데 엄청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의 경우에 무슨 논문 계제는 영원에서부터 500만 원인데 작년에 하나도 안 받은 사람 717명 500만 원 받은 사람 80명입니다. 500만 원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에서도 승급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요게 330, 300, 270까지가 60만 원 정도 차이를 가능한 줄이려고 드리겠습니다. 요거 다 압니다. 너무 많이 쓰시는 분, 프로젝트 많이 하시는 분 할 때에 상당에서 간접 연구비를 받아서 그것을 10% 내서 인센티브 줍니다. 부산대학 작년에 제일 많이 받으신 분들이 2,800만 원 받았습니다. 1,900만 원 받았습니다. 요거는 그 중에서 인센티브 안 받은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여기에 등록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근처한 그래서 이 차이를 다 껴봐도 뭡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 뭐냐면은 교수님들 그 다음에 그 외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논문을 많이 쓰면 프로젝트 많이 하면 거기서 또 임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의 프로젝트 하면 또 개인이 쓸 수 있는 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현재로도 잘 나가는 교수님들은 한 7, 8천 정도 다른 교수님들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월급으로 또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 아닙니까? 제가 다른 건 아니고 경북대 970만 원, 이게 2008년에서 2011년 올라가는데 좀 더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평가 받으면 격차를 많이 내야 됩니다. 교수들 간에. 부산대학은 더 심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1,700만 원. 우리가 좀 보시면 중국대는 내려갔습니다. 790만 원에 750만 원 격차를 줄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철학입니다. 총장님들의 철학이 모르는 데다가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수가 기초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임금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금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기초하시는 분들이 조금 뭡니까? 논문의 압박을 덜 받고 기초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도와가는 것이 대학인데, 지금은 완전히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리고 경북대학은 아마 이렇게 결국 대표적인 경북대, 부산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아마 다른 데 내고 500만 원 이하입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이도 나고 하는데, 그럼 더 이상 뭐지? 어떻게 차이를 내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는 핵심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해 누적 때는 현재는 26%, 다음 주에는 17.6%로 계산되는 이 가수가 있으면 보수와 연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왜 연금은 영향을 줍니까? 기본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금은 아까 기본급이 안 되어야 될 것이 지금 기본급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재 보수 체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성과가산금, 직전 연도의 성과 일정 비율을 그 다음에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는 예시는 여러 개를 했습니다. 25%, 26%는 계산이 복잡해서 25%, 15%, 15%인데, 만약에 작년에 S를 받으신 분이 올해 누적률은 25%면 112만 원, 올해에 112만 원 들었습니다. 1년에 112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 다음 A는 90만 원, B는 60만 원, C는 0이 됩니다. 그 다음 15%만 있는데 10%만 돼도 1년에 45만 원 받습니다. 야, 1년에 45만 원 그거 20년 해봤자 돈 얼마 된다. 과연 얼마 밖에 안 되겠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S 등급을 25년 받은 사람이 과연 누적성, 월급 아닙니다. 누적성과 가산금만 떼는 겁니다. 110만 원 만들어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S 받은 사람은 올해부터 쭉 은퇴할 때까지 뭡니까? 월급이 110만 원 더 많은 겁니다. C 받은 사람보다. 얼마 됩니까? 2,680만 원. 그래서 작년에 그거 하신 분은 대단한 용기와 희생을 하고 이런 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가 지속력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덕분이 있었지만, 그런 분이 부산대학 애들입니다. 저희에는 연구팀원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걸 연구했는데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안 받았고, 연간 교육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교부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자기들이 볼 때는 임팩트 팩트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올해도 S 받으면 그 다음에 뭐 2,550만 원이죠. 자, 이래 돼서 한 25년 S 쫙 받으면 성과 가산금만 얼마 되겠냐? 3억 3천 됩니다. 거의 교수님들이 누적자가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10만 원, 110만 원, 매해 110만 원 더 받아가 요거 정도 한 줄 안 되겠다 싶어요. 한 줄 정도 혹시 생각하지 않았겠나? 아니면은 110만 원, 220만 원, 330만 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문제이.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왜 이런 짓이 일어나냐면 기본 연금인데 한번 딱 올라가면요.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기본급이기 때문에 연금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작년에 S를 받으신 분이 25년, 작년에 한 해 S를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요즘만 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25년 동안 110만 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 평균은 110만 원 아닙니까? 여름에 살고, 그 다음 나누기 12하면 뭡니까? 월 평균 아닙니까? 그럼 9만 얼마 나와요? 우리가 연금은 그거에 70% 준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작년에 S 한 번 받으면 뭡니까? 내가 은퇴한 후에 죽을 때까지 한 달에 6만 얼마를 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하면 뭡니까? 6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1억 얼마 납니다. 그러면 이 S는 뭡니까? 이 S, 작년에 S 받은 거는 2,680만 원 플러스 1억 얼마 되고 뭡니까? 1억 한 3천짜리 S입니다. 교수님들이 이 심각한 걸 모르세요. 만드는 이만한 판사들은 이건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5%를 해도 10%라면 45만 원 아닙니까? 노래도 쭉쭉 갑니다.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45, 10%만 해도 누정비 10%만 해도 1억 3,500 차이가. 그럼 저거는 연금이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45만 원을 12로 나누면 3만 얼마 아닙니까? 3만 얼마에 70%는 한 2만 원. 10% 누적 10% 하면 작년에 해서 받아서 내는 향후 내 은퇴한 후에 연금 매달 2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건 25년 모아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연금이 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정만은 작년에 어떤 사람이 해서 받았고 어떤 사람이 시 받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평생 내보다 1억 얼마를 더 받을 만한 아까 보수의 적정성의 문제를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누적을 얼마나 적절한 생각을 하냐고 보면 누적을 찬성하는 사람 7% 있습니다. 5,400 나는데 그대로 봅니다. 내가 20년이니까 많이 받아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관없는 분들도 5%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100%가 반대해도 뭡니까? 실현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라는 대상으로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교를 운동을 하지만 저는 운동이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처장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총장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고 여러분 교수님 이게 보수 문제를 본인의 절실함이 없으면 보수 대통령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적을 반대하는 분들이 한 88%고 누적을 유지할 때에 누적률이 얼마냐 제 생각에는 100%가 5% 이하라고 생각하는데 5% 이하라고 생각하면 9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현황대로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대로. 그 다음에 20%도 한 5% 되고요. 15% 우리가 상위쪽 생각합니다. 누적을 적게 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았을 때는 적어도 10% 이하 정도면 83.6%가 지지하는 저희가 교육부장이었는데 10% 이하가 당장의 폐지가 어려우면 10% 이하로 내려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수님들이 우리가 설득 가능하겠다. 이렇게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제도가 10%가 되더라도 이 제도의 근본적인 뭡니까? 보수 철학은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자료는 25년 S 받은 사람 아이가 보수가 그렇게 25년 S를 받은 사람은 있겠나? 그리고 자기들은 이게 아까 자발적 이유가 됐다니까. 보수제도를 이렇게 누적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요. 모든 교수들이 열심히 해서 C급 교수가 A도 되고 S급 교수도 C도 되고 아마 이렇게 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냐. 교수의 평가 등급이라는 것이 교수의 노력에 의해서 과연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가.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 5년간 특비승격을 받은 평가 등급을 저희가 미리 부산대학 같으면 정정수,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B, 그 다음에 A, B, C, A 이렇게 일일이 텔링한 겁니다. 이거를 뭡니까? 저희가 부산대학에서 야 그렇지 않다 교수들 등급 잘 안 받겠다는 인간은 노동부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전국 국립대학에서 다 자고 5년짜리 다 내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럼 당신네들 다른 모아서 200 달라. 그래서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시겠냐면 자 5년간 동일지도입니다. SSS, A, BBB, CCC 이런 사람들 23.86%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A, S 요
여기는 SSSSA. 요 사람들 합하면 54%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AAASS, BBBCC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82%입니다. 그 무슨 그러냐면 교수님들의 등급이 세월이 지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잘 바뀐다는 지금 교수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시도 또 내려갑니다. 남이 조금 하면 더 섞으면 내 마음이 쉽게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문의 특성이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때 그 자료를 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S하고 C 차이가 뭡니까? 상당히 3억 3천 사이라는 거지 50% 이상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네들은 계속 순환으로 돌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어필해야 되냐면 대학에 대해서 전문성이 잘 모릅니다. 교육부 관료들은 관료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들은 대학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설득을 교무처장이나 총장이 해야 된다. 개인 교수님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은 문제 있다고 들으면 되고요. 그때가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무처장은 뭡니까? 아, 교수님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반대를 하니 좀 이걸 검토해달라. 그렇거나 우리가 대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교수님들은 노조위원장이 아니고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사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반대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쓰니까 그냥 반대한다. 이렇게 써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수들의 등급이 바뀌지 않아서 저렇게 격차가 뭡니까 심화되는 것이 상당히 실제로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누적 성과가 저런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뭐가 문제냐? 원리에서 뭐가 문제냐인데 이거 두 개를 아셔야 됩니다. 국립대학 교수를 누적 성과를 했을 때에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국립대학 교수들만 평생 반을 보고 있습니다. 누적을 시키는데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35살에 누적된 거는 자기 은퇴할 때까지 계속 누적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타율 부분이라서 다른 데는 교수 체제가 다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수님들이 우리가 아까 자기들이 열심히 잘하는 교수님들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잘하겠다.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보수체제를 운영하면 몸을 떠가져야 돼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당신들 무축자는 월급이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어떻게 국가재정이 가능하겠냐 했더니 아이래 돈이 하나도 안 끝내는 거예요. 아,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아니걸 한참 살았습니다. 아이래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재정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 지금까지 받으시는 호봉제 총액으로 방금 누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팍팍 밀어주는 그런 보수제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상호 약탈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거에 대한 개념, 그런 문제를 지적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립대학 교수들하고 일반 공무원들, 국립대학 교수님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15공 정도 수료 됐으면 그때 내가 어느 그 해에 바로 S 받았으면 쭉 가는 거예요. 그때 때까지. 그리고 아까 처럼 그 말이 뭐니까 요새 100세인 시대입니다. 100살까지 가면 이제 35살에 교수 돼가지고 100살까지 뭡니까? 한 해의 성과로 100살까지 영향을 주는 보수제도가 세상에 있느냐. 너무나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혹하다라는 단어를 교수님이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도대체 60년, 70년의 영향을 주는 보수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위공무원들은 누적 성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급에서 3급 올라갈 때는요, 자기들은 자기 현재 직급보다 하나 낮춰서 월급에가 보수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3급에서 좀 한 몇 년 있다가 또 2급으로 올라가면 보수제도인데 몇 년은 누적된 것이 클리어 됩니다. 우리는 엄청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누적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110만 원이 16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간과했다고 보면 일부러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누적은 자기들 누적은 뭡니까? 4, 5년 합니다. 4, 5년하고 틀고 가고 4, 5년하고 틀고 가니까 아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미안하지만 국립대학 교수는 뭡니까? 단일 호봉이라서 여러분 30살 때 등급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100살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수제도의 안에 들어갔을 때요, 기본 보수 철학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 제도 안에도 실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등급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SSS 5년을 달아받아 보면 이 사람은요, 요 은달 때까지 받는 월급이 1억 2천이 돼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5년에 S를 받으면 1,6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내가 평생에 둘 다 뭡니까? S를 똑같이 받았는데 왜 1억 이상은 1억 450만 원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불합리한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있을 발차이 그 10배만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우리는 된답니다. 점수가 그래야 많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뒤에 치는 걸 서로 빼봐서 하는 거지. 네, 그거는 그냥 막 스크래치 그대로 그러거나.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런 데도 됩니다. 동일한 보수가 왜 월급이 달라야 되느냐. 이런 게, 뭐 정도로 하면은, 이거 언제 받아야 되느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만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어떤 교수님이 저렇게 25년 하면 심하다 할까봐. 그러면 어떤 사람 S, A, B, C 해가지고 처음 판에 잘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놀았다고 보고, 이 교수님은 C 받았고 B 받았고 A 받아서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당연히 누가 더 월급이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5년을 가지고 5년 그거 모아고 7,230만 원 되고 월급은 6,790만 원 됩니다. 그러면 보수차가 뭡니까? 밑에 사람이 더 적네요. 그러면 대학이 교육기관 아닙니까? 뭔가 밑에서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SS 올라온 사람이 경력하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보다 처음 한 번 잘해놓고 놀았던 사람보다 더 월급이 많다니까 이것도 또 아까 말한 겁니까? 오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걸 합치보면 무슨 의미가 나오냐면요. 선거급저 연봉제는 도입 초기에 주는 선거를 평생 유리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요거 받기 위해서 전 교수님들 지금 미리 퍼블리시하지 마시고 내년에 퍼블리시하시면 시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초기에 뭡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한 5%만 받아보면 평생 좀 편안하게 노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수제도가 이게 무슨 보수? 이상한 보수제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기업도 선거금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선거금이라는 것 자체가 선거가 많으면 저렇게 많아지고 기업이 돈을 제대버렸다고 해서 월급을 받습니까? 지금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문제는 연구점 못하는 사람들 월급 받아가지고 잘하는 사람 못해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 뭡니까? 교수님들이 아마 어차피 관리에 들어가니까 좀 이런 제도를 금방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서른도 설명해도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내가 지금 말고 좀 이따가 1년 뒤에 퍼블리시하면 되겠다. 요렇게로. 대학에서 교수들이 연구를 막 제대로 된 연구를 했어야지 연구를 관리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대학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단일 보수 체계이기 때문에 제일 초기 보수가 20-30년 이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누적 성과 가상금액은 결정으로 심화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25%, 15%, 10% 이렇게 해놨습니다. S하고 C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5년을 동일 지급을 받았다고 치고 베타를 302만 원이라고 우리가 쳤을 때 그렇습니다. 3억 3천에다가 이 사람이 뭡니까? 25년 동안 그냥 성과 급으로 받은 것도 1억 2,200원 그러면 4억 4천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17% 하면 요거와 요거 사이거든요. 15% 하면은 2억 차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해 1억 2천, 1억 2천이니까 3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죠? 일반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그랬습니다. 야, 와, 대한민국에서 국립대학이 국가의 월급 짜고가 제일 많이 지었네. 그거도 3억 3천 차이 나나 이런 겁니다. 무조건 3억 3천 차이. 아까 말했습니다. 와, 우리는 70년 동안 영향을 줘. 이런 것들이 다른 교수님들이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심한 이유는 아까처럼 단일 공공재라는 것들을 교수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가 크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또 차이는 왜 심했냐면 결국 C등급이 연봉도 성과급도 제로고 그걸 곱하면 가상금도 제로고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SABC라는 평가가 과연 그렇게 많은 차이를 내기에 적절하냐는 겁니다. 이게 어느 대학에 보시면 SABC인데 S하고 A는 이거를 환산을 했습니다. 점 0.51이고 A하고 B는 점 1호 차이고 이거는 점 87 차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리제로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내가 은퇴한 후에 죽을 때까지 뭐냐면 월 6만 원을 적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점수는 0.87짜리. 이게 맞냐? 아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 적정 성과에 얼마냐? 그 다음에 이쪽에는 3.S와 3.24, 0.84, 3.2가면 참 이렇게 A, B의 차이가 우리가 무한 상대평가에 의해서 비율을 자르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이 격차가, 저 많은 격차 차이가 나는 돈이 과연 우리 교수님들의 그 차이에 적절한 만큼의 차이는 이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25년 S 받은 사람하고 소위 C급 교수입니다. 여기 S 교수님들 매 450만원 받았고요. 누적해서 110만원 그 다음에 220 되지 않습니까? 저를 붙여서 3억 3천 되고 그 다음에 연봉은 우리가 출발할 때 4천만원으로 출발합니다. 조 교수님 3천만원, 4천만원 출발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 교수님은 첫 해에서 받은 그 다음에 450만원 됐고요. 4,450만원 됐다가 25년 지나면은 7천만원이 됩니다. 여 교수님은 뭡니까? 처음에 4천만원 됐어요. 그 해도 S표를 못 받은 걸 못 받았고 아니라 좀 25년 지나도 4천만원 받았습니다. 요게 무조건 다른 아까 경력과 급여라든지 우리가 물가 상승률 2% 3% 이분한테도 주고 이분한테도 줍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주는 거죠. 그러면 자, 주체에서 연봉 3천만원이면 한 사람 월급입니다. 어떻게 세계는 월급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차이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분의 월급에서 원래 받았어야 될 월급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교수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많으면 당연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잘 받는 그 논리를 맞고 교수 잘하시는 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나의 행복은 동료 교수의 불이익입니다. 동료 교수의 월급을 보니까 줄였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대학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요런 보수체계 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될 거를 플러스 성공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로섬 하지 말아요. 이 사람들, 우리 잘하는 사람한테 돈 많이 주는 건 적극 찬성. 그러나 다른 교수님들 월급 못하는 사람 교수님들 돈 뺏어와서 주는 건 적극 말아라. 무적지에서도 거의 53%안 플러스 썸으로 해라. 이게 88%. 그래서 이게 이제 교수님들은 잘 주고 싶으면 뭡니까? 재정을 확보해서 잘 주시고 우리가 원래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원로 교수가 20년 지난 대학에서 20년 지난 원로 교수가 됐는데 신입 교수가 월급이 똑같다는 사실이 그 대학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핵수의 문제라기보다 교수님들이 굉장히 보수제도가 얼마나 국립대학의 교수의 뭡니까? 역할과 신분과 정체 간의 적절한 보수제도입니다.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교수님들 다 전공이 다릅니다. 전공이 다른데 이거를 상대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 사무국장이 부산대학 사무국장하고 일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한 일주일 뭡니까? 오래돼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은 저는 사회학 강의 못합니다. 이런 물리학하시는 분이 운동물리학 할 수 있겠습니까? 공연하시는 분이 예술 공연하는 사람이 운동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 뽑을 때 뭡니까? 전공별로 뽑았습니다. 전공별로 뽑은 교수들을 왜 다른 전공들하고 줄이 세우느냐.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 교사제는 뭡니까? 상대평가는 대학 교수를 스스로가 사실 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스스로가 지키지를 못하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지. 무슨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가도 요구하는 건 아니다. 마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세부 전공을 고려한 평가가 과연 합의의 기준이 마련은 될 수도 있겠냐. 그러니까 아까처럼 너가 대학, 단과대학 너가 알아서 만들어라고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봐서 저희 단과대학도 기준을 못 만들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유리하게 똑같은 들고 나오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수들끼리 서로 1점 더 받으려고 0.1점 더 받으려고 보니까 이거 넣어주라 안 넣어주라
이 모습이 얼마나 대학 교수들을 왜소하게 되어가는 지성인을 뭡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바꿔가는 이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원 중에 이제 저희가 연구재단에 계신데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공 교수님들의 전공별로 가지고 있는 게 통계를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통계하시는 분이 과학하시는 분이 통계보다 논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KCI급, SCI급 다 차이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함께 평가하면 다 과학하는 사람들이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리학하는 사람이 정치 외교하는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는 또 그럼 부산대학교 심리학과는 대학원생들 많이 안 봅니다. 연고대, 서울대는 대학원생 교수인데 보니까 적어도 한 1명 가까이 봅니다. 그러면 대학원생 10명 있는 교수하고 1년에 한 명 들어오는 교수하고 업적평가 똑같이 받으라고 하면 이게 공정하냐. 이렇게 지시가 보니까 거의 평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누는 겁니까? 저가만 만들어나면 저 노벨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은 그만큼 학문의 전문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심리학도 확진해보면 종종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과 보니까 평가해도 단과대학별로 평가해도 또 전국 대학으로 학과별로 평가해도 계속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충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학문이 전문성이 다른 사람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상대평가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한 원래 취지하고 다르다니까. 원래 취지가 저렇게 이렇게 스바의 연구자 교수님들이 굉장히 교육자의 뭡니까? 친구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육자, 국립대학은 연구원은 아닙니다. 연구소도 아닙니다. 교육기관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자 아닙니까? 교수님들 이렇게 평가하면 아까처럼 보시다시피 논문이 결정하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 열심히 가르칠 수 있으니까 대략대략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강의 준비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5시간 강의 준비하는 거 1시간 준비가 갑니다. 왜요? 나머지 시간에 논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보수제도는 학문을 후속 세대를 두고 교육을 상당히 책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연구할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국립대학은 좀 국가의 장기적 먹거리가 될 만한 기초분야도 좀 넘겨줘야 되는데 기초분야가 되게 국립대학이 있고 사립학교들은 이렇게 투자를 안 하게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올해 S를 받아야 뭡니까? 연금이 많아지고 월급이 많아지면 5년에 걸치는 연구할 수 있으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업적얘기 용이한 주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학들 보니까 수학과가 논문이 잘 안 나오는데 수학과 교수님들이 어느새 자기 전공 세역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논문 많이 써서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뭐냐면 그걸 모르겠지만 교수 시간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보수제도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차이도 많이 두게 아까처럼 300만 원 가지고 1년 스키는 300만 원 가지고 차이를 줘가지고 그거를 월급으로 막 차이 주는 바람에 이 대학이 정상적으로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끼리도 전문 교수님 그렇습니다.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 바보가 아니다. 빨리 이기셔야지. 그래서 말이 논문 쓰느라고 연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까? 우리가 현실 우리 스스로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작성해야 된다고 가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아마 자유평가를 받는다면 몇 편 이상 쓰는 사람은 페널티를 주든지 못 쓰게 하든지 우리의 자정은 뭡니까? 제대로 된 논문 쓰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써놓고도 내가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논문 쓰레기 논문 쓰거든 자기가 느낄 때도 있어요. 저도 일단은 많이 쓰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학종이 지표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하는 일의 그 뭡니까? 변경은 대국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을 다 보니까 대학이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학 발전 실체를 마련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교육을 잘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연구다운 연구를 하게 되면, 아이들 잘 가르치게 되면, 그거 아니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대학은 원래 아카데미즘 쪽으로 김규식 교수님과 아카데미의 본질을 찾는다는 게 너무 우리도 대학은 기업하고 붙어나 대입이 안 되지만 옥스퍼드나 이런 대학이 왜 경쟁력을 갖춥니까? 대학 같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기업이나 사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이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더불어 국립대학은 조금 사롭지 않습니다. 기초분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가 공교육을 맡은 교육자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했습니다. 요약하시는 거는 보시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현재 시행되는 선거의 문제 제도의 취지와 잘 들어맞고 있느냐 그걸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제가 저희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들의 연봉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이 인생 주기에 따라서 아까 전에 아가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전 4천만 원밖에 안 되고 뭡니까?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주기에 따라서 평균적인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을 주고 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교수님들한테 성과를 그러니까 싱글 셀러리를 바탕으로 해서 메릿 잘하는 분들한테 메릿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기본 개념으로 제가 제안하고 뭐 이름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호봉제가 이름은 호봉제를 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들이 최소한 연륜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주고 그다음 잘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교주는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은 이 절대시에 대해서는 절대 기준을 아시에 대해서 절대 기준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힘들게 경쟁적으로 대학 교수 됐는데요. 거의 국립대학 교수가 되려면 3대가 직선을 해야 국립대학 교수가 된다고 그렇게 경쟁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 교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C급 교수라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내가 왜 CG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주나? 그럼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학교도 안 쓰고 뭐 책임 실수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교수님들이 C급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가 제안하고 또 마찬가지로 S급도 지나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S에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C가 0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도 매우 잘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네이처 이런 거에 실전이 아니면 인법적인 1000%, 2000% 된다든지 SCI 논문이 몇 배 이렇게 하면 그 항공 분야에서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항공 분야에서 인정하는 이런 저널에다가 논문 실었을 때는 S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항공 전문성으로 봤다는 그런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출세로서 뭡니까? 15%는 S, 35%는 A, 45%는 B, 5%는 C.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교수님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대로 가면 나는 교수님들 설득시킬 재수가 없습니다. 보수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논리가 로직이 타당하면 내가 좀 못하더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왜 보수제도를 하다는 게 우리 교수님의 역할입니다. 국가가 우리나라 창조 한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한국의 핵심은 인재양성입니다. 인재양성의 핵심 부서는 대학입니다. 대학 인재들이 창조적인 어떤 뭡니까? 인재를 들여야 되는데 대학 교수들이 하도 창조적이지 않은데 법적 관리 모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적이 있습니까? 결국 이 시스템은 성과에 비해서 보상을 불러주니까 이거는 제 실력에 보면 제 하위, 제일 밑에 있는 기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상을 역설적이니까 모든 교수님들을 위해서 보상 좀 처음에 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들은 우리가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보다는 공부하고 이런 것이 좋아서 교수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경멸하는 거예요. 당근하고 재치 이거보다는 공부와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좀 제공하고 그렇게 할까? 이게 국가가 머리를 쓰고 총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대학은 우리 대학의 학문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학문도 없고 공동체도 없습니다. 어쩌면 내 잘 S를 잘 만나니까 특별시기 그 보고처럼 맨날 특별시키고 있습니다. 실력이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판축으로 너무너무 많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뭡니까? 같이 적으로 사니까. 제가 세월호 이걸 한참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는 예를 들어서 짐이라고 돈 되는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평형수거든요. 평형수가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이걸 살살 빼내면 뭡니까? 조금씩 예를 들면 표가 절대 안 납니다. 막 올라갑니다. 경제 올라가는데 표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빼내버리면 되고 뭡니까? 전국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 시점에 우리가 뭡니까? 대학의 본연의 모습과 대학 다음에 우리 모든 교수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평교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총장은 뭘 해야 되며 보직 교수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반성하면서 대학이 대학화하는에 대한 자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이 교수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에 걸맞는 교수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산대학교 교무부장님이신 정영숙 교수님의 성과급절 연봉제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고 열정적인 강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수련의 마지막 시간으로 부산대학교 특위위원장님이신 김유신 교수님의 아카데미로서의 대학의 메타어라는 주제로 강연을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저항을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일반적인 행동을 할 때 항상 밑에 이루어야 할 어떤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깨닫고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준 거에 의하면 교과부나 아니면 관료가 백성을 통치할 때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보면 인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안에 딱 가두면 그것을 평가할 수도 있고 양호할 수 있어서 통제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모든 정치가들은 프레이밍으로 가두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 플라톤은 여러분 알다시피 국가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국가론을 만드는 것은 국가는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각 전문가들을 적절하게 배치시켜서 그 테크닉 배치시켜서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끔 또 좋은 것을 생산하여 국민들을 먹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각 분야의 테크닉은 각 분야의 합리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 합리성을 충돌할 때 누가 조정을 하느냐, 또 조정할 수 있는 철학이 뭐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고민을 했어요. 만약에 그것을 인프레이밍이라고 두면은 강력한 하나의 합리성을 가진 집단이 자기의 합리성을 따라오라고 모두 다 거기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기 위해서 플라톤이 고민한 것이 아카데미의 고민이고, 그의 학문 활동을 우리가 시오리아라고 부릅니다. 어디 쪽으로 평가되지 않고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에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서 보아야 되겠다. 그걸 그 당시의 용어로는 선의 이데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날 용어로 한다면 무엇이겠는가? 각 분야를 반성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링귀스틱 텀하고 난 이후에 지금 알다시피 사양에서는 인터프리티브 텀, 해석학적으로,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언어로, 메타 언어입니다. 이 메타 언어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분야별 합리성 간의 장벽, 소위 오늘날 말하는 전문가 백식들만 모여있는 곳이 사실은 아카데미입니다. 그 아카데미의 소통과 조정을 작업을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언어가 메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메타언어를 누가 개발합니다? 관료와 기업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재상이 대학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관료의 성과의 기준이 대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용어 있잖아요. 구조개혁. 계속 구조개혁입니다. 구조개혁에 아무도 제한을 못해요. 그래서 구조개혁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학문을 하지 않는 관리가 어떻게 구조를 하며, 학문을 하지 않는 관리가 어떻게 대학을 개혁할 수 있느냐. 당신은 이거 구조개혁을 철학을 설명해보라. 말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선진학, 국립대학 선진학. 모든 사람이 선진학을 하겠다는데 누가 그 저항합니까? 그렇죠? 왜 철학통이 나옵니까? 너희들은 구조개혁에도 반대하고 선진학도 반대한다. 그럼 너희는 뭐냐? 철학통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프레임이라는 제가 붙인 것은 현대에 제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만, 사실은 하이데거가
기술의 본질이 뭐냐? 지금 기술사회에서 앞으로 위기가 옵니다. 기술사회의 위기를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에 기초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명이라고 했어요. 그때 썼던 단어가 뭐냐면 독일어로 게스트, 영어로 하면 인프레임.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겁니다. 기술은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왜? 그것이 우리에게 성과를 가져다줘요. 프레임 안에 가두면.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행을 시켜서 여러분의 과학자들은 자연을 탐구합니다. 그렇죠. 역사가들은 역사를 탐구합니다. 그럼 무슨 역사가 뭐냐? 네가 탐구하려면 역사가 뭐냐? 하는 걸 물어야 돼요. 그걸 묻지 않고 역사라고 보면 역사 아니다. 이게 탐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연을 탐구할 때 자연이 뭐냐고 물었어요. 데카르트가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자연은 연장 가능한 것. 모든 퀄리테이티브 프로퍼티는 컨텐전트 프로퍼티다. 인히어런트 프로퍼티가 뭐냐 하면은 익스텐션, 연장 가능한 것. 연장 가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해보세요. 그것은 기하학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스메티컬리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면 자연은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대상이 자연이다. 그렇게 딱 규정하고 탐구하니까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과는 어떤 성과냐? 그거는 그 도메인에서의 성과지 인간 전체의 성과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과는 동어 방법이다. 성과를 위해서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인프레임, 프로젝션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놓고 성과를 해버리면 뭐 하나만 하네. 그래서 동어 방법으로서의 성과다. 하이데거가 이 기술이 그렇다고 딱 결합해서 이 인프레임으로서 전 세계를 딱 정복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이데거는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죽기 전에 10년 전입니다. 제시하는 10년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10년 죽었다고 대사하긴 알겠죠. 그래서 아닌데 10년 전에 슈피겔지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인류는 오직 10만이 구원할 수 있다. 오직 10만이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신의 부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신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합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거 소설합니까? 그렇죠. 하이데거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이데거는 너무 주상적으로 했고 너무 기술의 위험성만 이야기하죠. 대안이 없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아주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대안을 제시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대안이 뭐냐? 숙고와 시작이다. 시작은 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왜 숙고가 시작이냐? 우선 시작을 봅시다. 신을 짓는다는 것은 세계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최초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슨 용어를 썼습니까? 피시스를 썼어요. 피시스란 말은 all things are shining. 모든 것이 빛이 나는 거다. 그런데 신은 빛이 나, 모든 도메인 영역에서 빛이 나게 하는 것이 신입니다.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뭐냐? 예술은 세계와 대지의 투쟁이다.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지에 올려놓았을 때 그것은 작품이 됩니다. 세계 창출이 예술입니다. 자, 그러면 테크놀로지는 인프레이밍이라 해서 세계를 죽이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신화는 뭐냐? 세계를 창출하라. 둘째로 무엇이냐면 숙고입니다. 숙고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숙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담을 합리성의 강화가 아니라 메타언어에 대한 탐구입니다. 쉽게 한다면 메타 담론을 하라는 거예요. 메타 담론과 학적인 담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야별 합리성에서 대학은 계속 장벽을 가지고 전문가는 뭐가 되나?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전문가 벽치가 되고 그 사이에 관료는 뭐를 장악합니까? 관료와 정치계는 인프레임을 통해서 모든 걸 장악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것은 어떤 사회학적 방법도 안 되고 어떤 기술을 발전시켜서 기술을 극복할 수 있다. 오롯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숙고와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메타언이다. 우리 대학이 이 시점에서 기술의 위기, 관료 통치의 위기, 계속 가면 사회주의를 취하고 관료 독재, 이제는 자본주의 되는 기업과 관료 독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학이 할 일은 인프레이밍을 막을 수 있는 메타 담론을 실행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성과 연봉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과 연봉자 관료들의 전형적인 인프레임입니다. 이 인프레임 속에 모든 것을 다 잡으려면 여기에 맞추었을 때에 내가 생각했을 왜 성과가 있어서 하니까 성공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대학 교수 생활 잘했다. 어떤 사람입니다. 노벨 80편 썼습니다. 이라고 제가 이제 양자역학의 철학과 역사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4, 5년 걸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봐라. 형님 왜 이렇게 썼어요? 니 뭘 전공했냐? 화학 전공했냐? 니는 화학 전공한 사람이 이런 것도 못 읽으면 못 자르냐? 형님 미안한데 내가 화학을 6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유기학 한다고 받아서 안 했습니다. 그 자기는 똑똑하게 다 읽어줘야 돼.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무슨 SC가 70편이고 기본 컨셉도 안 되는데 무슨 70편 무슨 소용인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인프레임의 토대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조로. 제가 이제 저 전공이 전자공학에다가 저는 이제 그 과학 철학과 사회과학 철학, 기술 철학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하이델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사회과학에 지금 뭐라고 하죠? 사회과학에서는 여러분이 많은 학자들이 비판합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를 비판합니다.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거기서 나오는 한민석의 아이디어는 과거 사회과학에서의 인프레임입니다. 그 안에 딱 잡아넣어야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게리 베거 같은 사람은 이 레시컬 초이스 티어리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다. 결혼도 설명할 수 있고 뭐 설명 다 설명할 수 있다. 저는 그게 뭐냐면 인프레임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른 사회학자들이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 인프레임은 거대한 생산력을 주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그나마 메타담론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올신자시아니 이 세계는 항상 발전하는 거다. 이 세계는 항상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레이밍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이걸 해야 대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과 연봉계에서 저항은 뭐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학장이나 총장은 과거에 했던 사람은 제가 가끔 연구로 지금 있는 사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냐? 정부가 이게 통제를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 풀려야 돼요. 그래서 임시로 니는 4년 동안 해라. 방법을 주고 뭐 주고 할게. 그러니까 할게 하니까 그걸 받았습니다. 임시직이에요. 그 다음 조합장법 일하라 하니까 행정을 해내서 그 공문이 내려오면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는 한 과에 있어서도 이 과장이 이렇게 하실 거면 회장이 말하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락해도 밑에 옆에서 이거 안 돼.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사회의 종합점은 너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교과부를 봤으면 초빙했어요. 선출은 우리가 했지만은 교과부 봤으면 우리가 선출을 원해주는 게 자기들 사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초빙했어요. 임시 초탁 초빙이에요. 임시 초탁 행정직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메타노와 더불어 지금까지 총장이 했던 일은 뭐냐? 임시 초탁 행정직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를 압도하고 대학을 물렀어요. 철학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잘 들어두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나무가 하는데 포도나무한테 가서 야, 네 우리 집에 왕이 되라. 나는 포도를 많이 생산해서 털을 짜고 이러면 포도가 저를 쫙 나오는데 이걸 벼슬 때려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나는 포도 생산에 즐거운데 내가 시시하게 어떻게 그 가서 왕이 되겠는가? 올리브 나무한테 나도 올리브 생산해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시시하게 할 일은 없는 그 가서 왕노릇 하겠는가? 그래서 아무도 안 하니까 누구한테 갔냐면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가시나무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을 해서 여러분을 잘 다스려 주지. 해서 왕이 되면 한 일은 뭡니까? 근성을 가면 다 지르는 거야. 이 왕이 돌아다니면 다 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임시 초탁 행정직을 맡은 중앙장들이 대학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왜? 법법을 보십시오. 검찰이 법법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법법을 장악했어요. 내가 검찰 출신이 우리 법전은 교수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니, 내가 대학 교수들을 웃었습니다. 왜? 우리는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법률을 장악해가지고 하는데, 와, 대학 교수
지 제자들인데 그 장을 못하고 누워서 신뢰처럼 이래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느끼니까 가시나무들이 주장을 하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제일 머릿속에 들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선거 연구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백성들은 민주주의를 이뤄왔어요. 세계에서 아주 훌륭하게 이뤄왔습니다. 그렇죠? 문제도 있지만 물론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언론도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종합장들이 4개 대학 총장들이 기자회견 나가십시오. 이거는 엉터리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엉터리로 예상하는 거니까 정부가 17.3%로 지금 깎으려요. 나는 생각에 쟤네들이 누적을 했죠. 네? 누적을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누적이 어떤 평가가 된 어떤 결과를 미친다는 걸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450만원, 360만원, 238만원, 0 이걸 가지고 딱 잘라서 BC의 돈을 다 몰아주면 계산대로 돼야 되는데 그 재원이 나는 계산대로 맞을지 안 맞을지 나는 못 믿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여러분 중에서 혹시 7년 남은 사람이 나 이제 난 늙고 내 분야에 뭐 없다. 나는 시발이 못하는데 내가 성공하려면 학교에는 종사길밖에 없다. 왜? 자, 다시 왔는데 얼마 지켜봤는데 7년 동안 있다가 내 집에 지나면 7년 동안 있다가 시발이 나가는데 S급하고 비하면 누가 물었어요. 얼마 차이 납니까? S급하고 비하면 얼마 나겠어요? 여러분이 7천여만원, 7천 몇백만원 못 받습니다. 7년 후에까지 계산 7년 동안. 그 다음 연금이 여러분이 앞으로 백상가에 산다면 30원은 더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30원은 더 살아야 되면 한 달에 8만원씩 못 받습니다. 8만원 매석 빡빡 나오게 돼서 미자로 치면 법률로부터 그거 경쟁합니다. 그렇죠? 못 받습니다. 빨리 은퇴해라. 빨리 은퇴하고 나가 돈을 딴 걸로 벌어라. 그게 훨씬 낫다. 지금 딱 그런 데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까 440만원 SBC 5년만가 440만원 했죠. 자, S를 10년 받고 그 다음에 10년 C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전공상 내가 그 라틴이나 뭐 독일에 다니면 시간 발견을 또 수비경제에서는 수학하는 시간 발견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C를 받았어요. 그 뒤에 이제 드디어 머리가 샤인이 미쳐나가지고 15년을 S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다가 존경하는 교수님 됐죠. 그래서 은퇴할 때 대가로 이제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앞에 두 사람하고 전자하고 후자하고 차이가 얼마냐? 이야기해주면 제가 그래서 계산 내가 올라가고 계산했습니다. 1억 7,550만원 차이 납니다. 1억 7,550만원. 알겠어요? S 뒤에 10년 받은 사람은 15년 받은 사람은 저요. 우리는 존경하고 앞에 계속 쉬니까 자는 보니까 한대 난 다치가 저랬구나. 이런 걸 물었는데 그래도 나도 소용없다. 나는 1억 7,550만원 더 받는다니까. 나는 그 존경하기 싫다. 그래서 둘째, 연금이 얼마 차이 나느냐?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일생이 얼마 좀 차이 나겠어요? 연금이 41만원 차이 납니다. 연금이 41만원 차이 나요. 그렇죠? 네? 연금이 41만원. 자, 이걸, 그 다음에 또 있죠? SBC, 10년, 5년. 그 다음에 CBS, 나중에, SC 너무 심하니까 내가 B를 한번 잡아 넣어봤어요. 잡아 넣으면 얼마 차이 나느냐? 1억 6,045만원 차이 납니다. 연금은 얼마 나느냐? 33만 7천원 차이 납니다. 이것을 교과부 차이분도 모르고 만드는 게 세월호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과부 세월호서 왜 세월호 생깁니까? 자기 전문 관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응? 무슨 빨리 교과부처럼 내 있을 때 안타쳐가지고 나 이런 거 만들었다 이런 것들 선전하려고 지금 다 만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자들이 지금 구하면 우리 팀에 돈을 못 번다 이거야. 좀 기다려라 애들. 그래서 애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의심하죠. 안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 위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나오라 하십시오. 자기 살았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왜 그 말 안 했겠어요? 가만하더라. 죽어야 벌금 더 받는다. 그렇죠? 그렇게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관료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촉단 행정직을 맡아놓으니까 종장은 종장이지 절대 임시촉단 행정직이 아닙니다. 종합장은 메탄올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시촉단 행정직을 맡아서 아니 교수들이 죽든 말든 나는 뭐 언제 하면 특허금에다가 연금이 얼마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자회견을 딱 해서 아무 안 하고 우리 국회의원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났습니까? 1시간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4개의 대학이 4개의 국립대학이 기자회견을 딱 해서 토론사가 딱 덤비들면 그거 만드는 사람 다 나갑니다. 지금 시점이 가장 좋아요. 요피아가 합리적이고 똑똑하면 오케이. 문제는 뭡니까? 가시나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수들이 야, 나는 그때부터 내 거 살자 이러거든요. 그러면 모두 다 세월 안에서 세월 따라 치고하게 됩니다. 저는 그처럼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기자회견 하라. 이 선거나가면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아카데미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참 그렇다면 아카데미로서의 대학이 있지 지식 생산 공장에서 응용 지식 생산 공장에 이런으로서 직공이 아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